안녕하세요. 똘스토입니다. 오늘은 세대 이야기 두 번째, 청년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원래 청년과 청춘이라고 하면 아름답고 활기찬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이 통념인데요. 최근에는 88만원 세대, M4 세대와 같이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주제는 희망을 잃은 청년 세대의 고민을 공감해보고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을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청년, 2030 세대들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M4 세대인데요. 연애나 결혼, 출산과 같은 어찌 보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상황을 잘 드러냅니다. 그 배경에는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실업과 빈곤 따위가 녹아 있는데요. 현재의 2030 세대는 IMF 시기에 태어나서 10대 때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는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여러 경제적 불황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지금까지도 장기 불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에 따라 청년 실업률은 작년 기준 9.8%에 달했고, 낮은 소득으로 인해 재산을 모으기 어려워 연애나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삼포한다는 말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한편으로 청년 세대를 나타내는 말은 YOLO, You Live Only Once라는 말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겠다는 가치관입니다. 기성세대의 눈에는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소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지금의 중장년층이 처음 사회에 나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적금을 들고 돈을 모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사고 싶었던 사치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가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저축 저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아니면 하지 않는 모습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소비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청년 세대의 이런 소비의 배경에는 뿌리 깊은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고 차를 사거나 재산을 불리는 것이 70년대, 80년대에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저성장의 시대인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었죠. 집값이 너무 비싸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줄어들고 있거든요. M4 세대와 욜로족이 통하는 면이 있다면 바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결혼 자금조차 모으지 못하는데 부자가 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렇기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소비하며 오늘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렇듯 희망을 잃은 청년 세대를 위한 오늘의 문학 작품은 바로 러시아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안톤 체홉의 결투입니다. 다소 생소한 소설이 되겠어요. 현재 청년 세대의 고민을 다루는데 1800년대 러시아 소설이 등장하니까요. 그래도 이런 선정에는 이유가 있겠죠? 네, 결투를 선정한 이유는 결투의 등장인물이 우리 현재 청년 세대와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인데요. 결투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타락하고 나태하며 오만해진 엘리트 계층을 가감없이 묘사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유려하게 제시하고 있기도 하지요. 결투의 줄거리와 시대적 배경을 소개하며 소설 속의 상황과 현재 청년들이 겪는 상황, 그리고 그 타겟점을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이 쓰인 시대적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투가 쓰인 19세기 러시아에 대해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 1800년대 당시에는 러시아에 여전히 절대 권력인 짜르가 있고 중세 봉건제도의 일환인 농노제가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 1617년에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 1728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운동이 활발했는데요. 그러한 모습에 자극을 받은 당시 러시아에서는 젊은 장교, 청년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여러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논의의 골자가 되는 것은 바로 정치적 근대화로 절대 왕정을 타파하고 농노제도를 철폐하는 방향의 개혁이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물결이 19세기 전반에 걸쳐 일어났는데요. 당시의 짜르 또한 그러한 정치적 흐름에 편승해 농노 해방과 같은 개혁을 단행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불완전한 개혁은 사회적 혼란을 불러왔고 그의 짜르는 수도의 길목에서 암살당하기까지 합니다. 새로 왕위를 물려받은 짜르는 모든 개혁을 전면 중단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강도 높은 복고 정치를 이끌었고
누구보다 자유민주주의를 간절히 바랬던 러시아의 젊은 장교층과 엘리트층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19세기 중반 이후 러시아의 엘리트층은 무기력함에 젖어 있거나 단발적인 쾌락에 삶을 맡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안톤 체홉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로 해당 소설은 이러한 당대 러시아의 엘리트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암울한 시대상을 가감없이 묘사하는 한편 시대와 인간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의 상황과 닮은 면이 있네요. 우리 청년 세대들도 분명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해버리기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줄거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라이옅스키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인문대학을 나온 귀족 자제로 현재는 유부녀와 사랑에 빠져 카프카스 지방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도피 생활은 그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는데요. 수도의 화려한 삶에 익숙했던 그는 카프카스의 전원 생활에 금방 짜증이 났으며 술을 마시고 도박을 일삼는 한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 여기저기에 돈을 빌리며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그런 와중에 그에게 더 큰 불행이 닥칩니다. 바로 사랑했던 나데지다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린 것인데요. 그의 라이옅스키는 나데지다를 버려두고 혼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소설 속 라이옅스키와 현대 청년 세대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라이옅스키도 대학을 나온 당대의 석학인데 술과 도박이나 하면서 재능을 낭비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이 있었던 거죠. 라이옅스키의 모든 면을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청년 세대 또한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 세대의 대부분은 굉장히 고학력이고 분명 개개인이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불황으로 인해 그러한 능력을 펼칠 기회가 없죠. 또한 운이 좋게 취업을 해도 부자가 되기란 요원하고요. 그렇기에 마치 사치를 하는 것처럼 소비로서 그 무력감을 표출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그런 방탕하고 유약한 라이옅스키를 몹시 경멸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동물학자이자 우생학을 신봉하는 폰코렌입니다. 그는 열등한 인간을 모두 사살해 인류의 우수한 유전자만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라 라이옅스키와 같은 인간은 죽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런 그에게 라이옅스키가 혼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려 하며 그 와중에 올라갈 기차값이 없어 돈을 꾸러 다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는 몹시 한심하게 여기며 자신이 돈을 꾸어줄 수 있지만 반드시 나데지다를 데리고 가야만 한다는 조건을 덧붙입니다.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물론 라이옅스키의 행동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망칠 정도로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건데 일부러 나데지다를 데리고 가라는 조건을 걸다니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폰 코렌의 이미지가 꼭 우리 사회의 경쟁 구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청년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타박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또래들이 대학교에 갈 때 재수를 하거나 취업하는 시기에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마치 나고자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중한 친구고 동생인데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뒷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 소식을 듣고 라이옅스키는 충격에 빠집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그는 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를 말리던 폰코렌과의 대화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이건 우스꽝스러운 다툼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폰코렌은 라이옅스키를 쏘아 죽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를 알아챈 교회의 신부님이 그를 넌지시 말리지만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한편 라이옅스키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는 밤중에 홀로 앉아 자신이 순수했던 시절과 더불어 자신이 타락한 모습을 생각합니다. 아침이 왔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자신이 살아 돌아오기만 한다면 더 충실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투에 나섭니다. 안타깝네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결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투는 어떻게 끝나나요? 산에서 결투를 하기 위해 만난 폰코렌과 라이옅스키. 라이옅스키는 허공을 향해 총을 쏩니다. 그는 처음부터 폰코렌을 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폰코렌은 다릅니다. 그는 라이옅스키를 쏘아서 죽이고자 했고 자신의 신념에 따르면 반드시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사람을 쏘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죠. 결국 손이 떨려서 그가 쏜 총알은 빗나가고 맙니다.
결국 아무도 죽지 않은 채로 결투는 끝나버리죠. 어? 그래도 아무도 죽지 않는 해피엔딩이네요. 네, 그런데 핵심은 결말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사를 조금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결투가 끝난 후 라이옙스키는 전에 결심했던 대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는 수도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완전히 접었고 나데지다와 결혼해 온전한 가정을 꾸립니다. 또한 원래의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검소하게 쓰며 성실히 일을 해 빚을 갚아 나갑니다. 동물학자인 폰코레는 새로운 지방에서 연구를 이어나가기 위해 카프카스를 떠나며 떠나기 전 라옙스키를 만나 화해를 합니다. 폰코레는 자신이 오만했음을 인정하며 라옙스키의 변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며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폰코렌을 배웅하며 라옙스키는 생각합니다. 보트는 밀려 되돌아오고 있다.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거야. 그러나 노잡이들은 까딱도 안 해. 한결같이 노를 젓고 높은 물결도 겁내지 않아. 보트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인생도 이것과 마찬가지야. 진실을 추구하며 사람들은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지. 고뇌나 과실이나 삶의 권태가 그들을 도로 뒤로 밀어낸다. 그러나 진실에 대한 갈망과 굽히지 않는 의지가 그들을 몰아낸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참된 진실에 가닿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풍랑이 거칠고 비가 내리는 길을 배웅하며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밀도 있는 줄거리네요. 두 인물이 변화하는 부분과 결말의 서술에서 잔잔한 감동이 밀려와요. 암울한 시대이지만 지금은 마치 두 걸음 앞으로 갔다, 한 걸음 물러선 것과 같은 시기이고 언젠가는 이상과 같은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믿는 서술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역시 고전의 힘은 시간이 많이 흐르고 시대와 시대의 관심사가 변해도 인간 그 자체를 비춘다는 점인 것 같아요. 시대적 배경과 줄거리를 듣고 나니 부경님이 왜 청년세대를 위한 책으로 결투를 선정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겹쳐 보이네요. 희망을 잃은 엘리트 계층인 라이옙스키는 우리의 청년세대가 보이고 폰 코레는 우리 청년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모는 사회적 구조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그래서 폰 코렌과 라이옙스키가 화해하는 결말에서는 갑자기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이해나 화합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조금의 변화로도 금방 화해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라이옙스키가 조금 더 의지 있는 모습을 보이고 폰 코렌이 자신의 오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요. 그러니까요. 역시 영원한 갈등은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일 감동적인 부분은 역시 결말 부분인 것 같아요.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꿋꿋이 노를 저어 항해하는 모습.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도 그 부분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는 사실 희망을 가지라는 말도 참 건방지게 들릴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거죠. 한편으로 누군가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진심을 다해 말해주어도 감동을 받게 되고요. 꼭 이 책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처럼요. 한편으론 생각나는 또 다른 책이 있는데요. 뭔데요? 작가 이상의 날개요. 사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지식인들도 19세기 러시아와 상당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잖아요. 당시 일제는 사회주의 운동의 전파를 우려해서 지식인들을 배척하는 정책들을 폈고 그에 따라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방황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상의 날개나 채만식의 치숙과 같은 소설에서 그런 모습들을 단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경제력도 없고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는 지식인들이 느꼈을 좌절감과 무력감은 어느 정도였을까. 그러고 보니 날개에서도 주인공이 아침에 방을 나와 계속 시내를 배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죠. 지식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주인공의 모습이 라옙스키의 타락한 모습과 비견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타락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날개도 끝에서는 희망을 찾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던가요? 네, 그렇죠. 보통은 주인공이 미쓰비시 백화점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인공은 이미 백화점을 내려와서 거리를 방황하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 희망을 되찾는다는 결말이라고 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경각심을 일으키고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날자, 다시 한 번만 더 날잡구나 하고 되뇌인다는 것이지요. 그런 거군요.
날개도 결투도 모두 좌절한 개인의 심리와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끝으로는 희망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감동을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겠어요. 결국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 두 작품의 시사점이라고 하겠네요. 마무리 멘트로 판도라의 상자 신화를 이야기하며 끝내고 싶네요. 판도라가 상자를 열었을 때 희망만이 상자 안에 남았다고 하죠. 희망은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잃지 않도록 가꾸고 키워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결투와 날개를 읽으며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청년을 키워드로 한 사회 문제인 실업과 사회적 공감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